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서울시청 광장 앞을 지나가다가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를 보았습니다. 분향소에는 좀 한산했습니다. 한 3명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노태우라는 이름을 굵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가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름으로 나온 이 국가장 공고를 보면은 내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연결식이 있습니다. 요 시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아주 장소를 잘 잡았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때부터 개최 때까지 일관되게 노태우 대통령이 관여를 했습니다. 유치 작전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셨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막을 선언한 분이죠. 1988년 9월 17일 아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연결식 후에 안치는 경기 파주시 금단사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장례위원장 김부겸 밑으로 쭉 부위원장, 고문, 장례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허화평, 허삼수, 한성수, 한영석, 한병채, 진념, 정몽준, 정대철, 정구영, 이종찬, 이연택, 이어령, 오명, 안흥모, 사공일, 박희도, 손주환, 김기춘, 고명성, 그리고 조순, 이회창, 이홍구, 윤관 같은 분이죠.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태우란 이름은 저 화강암에 깊게 새겨진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란 이름은 목욕탕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 생각하면은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분이 지난 10년 이상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잘하는 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 힘이 결국 한국의 민주화를 이 정도로 성숙시켰습니다. 지난 봄에 자택을 방문해가지고 병석에 누워 계시는 노태우 대통령을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불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노태우란 그 이름은 크게 어리석다는 것이거든요. 크게 어리석은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합니다. 참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겸손한 이름입니다. 이분이 물태우란 욕을 잡숴가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율성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물태우란 욕을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나를 물태우라고 욕하는 언론이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버텼던 분인데 퇴임 후에 이 비자금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조금 건강을 되찾는가 했더니 바로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은 미안한 생각이 앞섭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보내면서 저의 정리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비판적 기사를 아마 가장 많이 쓴 기자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5년간이 나의 51년 되는 기자 생활 중에서 가장 자유로웠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저는 3분 수사기관에,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기자를 미행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거나 기사를 삭제하라는 압력이 내려오지 않는 첫 시대였습니다. 첫 시대.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과 업적에 대하여 정리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분이 퇴임한 후의 취재를 통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저는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퇴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만 이 비자금 사건으로 고생하고 세간의 비난이 쏟아질 때 이분에 대한 저 평가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민주화 시대를 열었고 공산권 붕괴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활동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대를 연불입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에 비하여 민주화를 실천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요구는 비장하고 장렬하게 할 수 있지만은 실천은 끈질기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생애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분의 온유하고 끈질긴 성격이 민주주의 실천이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는 민주화의 소용돌이, 바깥으로는 공산권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국가대의 전략을 바로 세운 그 이득을 한국인 모두가 누리고 있으나 고마워하는 이들은 참 드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업적에 비하여 과소평가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세력화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하였던 제가 요사이는 가장 많은 변호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이 사실로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되지 않는 진실은 거짓 취급을 받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관훈클럽 토론 회장에서였고, 그리고 인터뷰를 처음 한 것은 1998년 초 연희동 자택에서였습니다. 1999년에 월간조선에 5차례 연재된 노태우 대통령 인터뷰를 편집자이던 제가 진행하여 아주 긴 시간 며칠에 걸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책의 출판 관계 등으로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생가가 있는 대구 팔공산 근처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공산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출신입니다. 팔공산 기슭에 있으나 산은 잘 보이지 않는 마을의 맨 위쪽에 있는 작지도 크지도 않는 옛집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인격의 기본이 형성된 곳이 이 집인데 소년 시절을 회상한 노태우 대통령의 글에는 아주 정감이 넘칩니다. 그 대문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으로는 바깥채에 할아버지가 계시던 사랑채,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방앗간, 창고가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 맞은편 안채에는 부엌과 할머니가 계시던 큰 방, 마루, 어머니 방 등이 있었다. 집은 서남향인데 마루에 앉아 바라보면 앞산이다. 해가 뜨면 앞산의 얼굴이 보이고 해가 질 때는 앞산의 그림자만 보였다. 팔공산은 집 뒤쪽에 있는 데다가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팔공산이 있다는 걸 또 몰랐다. 팔공산을 보게 된 것은 집에서 멀리 나다닐 수 있게 된 후의 일이다. 집 옆으로는 조그마한 개울을 따라 길이 나 있는데 저녁 무렵 아버지가 걸어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사랑채에 앉아 열린 대문을 통해 바라보곤 했다. 개울 옆길을 따라 올라오시는 아버지께서는 늘 책이나 유성기판을 끼고 계셨다.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러 무릎에 앉히고 새로 사온 유성기판을 틀어 노래를 들려주시곤 했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도 그 방에 들어가 유성기와 책, 퉁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노태우 소년이 만 6살이 채 안 된 1938년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29살에 별세합니다. 동생과 함께 막내 숙부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모친은 평생 수절을 하다가 1999년에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는 이분의 음악성,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한다는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부른 휘파람과 노래는 아버지를 그리는 망부가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분의 음악적 감수성이 아버지가 무릎에 앉히고 들려준 유성기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대격번의 전환기를 덜 살벌하게 해주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정한 아버지를 일찍 이어인 흔적을 70대의 제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70대였습니다. 70대의 노태우 대통령 모습에서 느끼곤 하였습니다. 외로움의 흔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답답하게 생각할 만큼 감정 표현을 아끼는 분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도 화를 내지 않는 분입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두 가지 감정을 가슴 깊이 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하여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1988년 여소야대 이후의 격동기를 가까이서 취재하였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임자 전두환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한국의 건설 세력이 교두보를 지켜내고 맥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요사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분이 백담사로 가지 않았으면 밀란이 났을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과장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 인간적 의리가 아니라 역사적 명운을 걸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하고 떠난 전임 대통령을 지켜냈다면 그 뒤의 한국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서는 1995년 비자금 사건의 여파로 5.18 수사가 재개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옥살이를 하게 만든 데 대하여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겠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김영삼 씨는 좌파적 역사관의 포로가 되어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자금 사건이 나자 청와대 비밀금고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12.12 사건과 광주사 때까지 역사의 무덤에서 불려나와가지고 관련자들이 단죄되는 시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통과한 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저는 1989년과 92년에 월간조선에 6.29 선언의 내막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글이었습니다. 박철은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회고록을 읽어보니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쓴 기사를 읽고 화를 많이 내었고 조선일보에 불만을 전달한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영진은 그런 항의를 받고도 내색을 하지 않아 저는 박철은 회고록을 읽어보고 비로소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6.29 선언은 그러나 전두환 연출 노태우 주연의 합작품이고
그 약속을 실천한 이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1. 대통령 직선제 개헌. 2. 공명한 선거관리. 3. 김대중 사면 복권. 4. 국민기본권 보장. 5. 언론규제 철폐. 6. 지방자치와 사회단체의 자율 보장. 7. 정당활동의 보장. 4. 사회정화. 이상의 8개항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지켜진 약속입니다. 말의 힘으로서 역사의 물줄기를 벼랑 끝에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6.29 선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측근들이 사이가 나빠진 원인 중 하나가 6.29 선언의 진짜 주인공을 따지는 싸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3자인 저의 시각으로는 두 사람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합칠 때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역사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사소한 것으로 덮어버릴 것이고 아마 6.29 선언을 한국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자유의 초석 위에 세웠고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키웠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나라를 잘 꾸몄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만들기는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므로 아직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지금보다는 훨씬 따뜻한 시선으로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분에 대한 세평, 특히 먹물먹은 이들의 평가는 가혹하지만 역사는 제대로 알아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끌던 1993년의 80년에서 93년의 한국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육사 동기생은 그런 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방정책을 성공시켜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몇 배로 넓히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주도한 전면적 민주화와 북방정책은 1948년 건국, 1961년 군사혁명에 이은 세 번째의 국가 개조이고 구조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소란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생동하는 민주자유 번영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대선 구호대로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를 떠났고 지난 26일에는 하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그날 이성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싫으나 좋으나 잘하나 못하나 현직으로서는 역사와 마주하고 퇴임한 후에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퇴임 후 한국의 전직 대통령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감옥살이를 한 것은 당사자로서는 원통한 일이었지만은 세계사적 흐름에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정권의 평화적 교체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에서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에 의하여 민주화 과정이 시작된 이후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하여 정권 교체를 피를 흘리지 않고 하기로 약속하는데 47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948년에서 87년까지 4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그만큼 어린 민주주의여서 실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기초한 위대한 민주 사상가 토마스 제퍼슨조차도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인구가 3천만 명이던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촉발시켜 내전으로 60만 명이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망자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링컨을 독재자로 기억하지 않고 분열을 막고 통일을 유지한 위인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에 비교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최소한의 인명희생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분의 인간됨과 마음고생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도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제6공화국이란 사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문을 연 그 시대를 살면서 음수사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게 걱정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그 이름은 그 위대한 업적들과 함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역사책에 깊게 깊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삼가 노태우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